자, 3장 봅니다. 지적 공부. 자, 32회 때 지적 공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많이 나올수록 좋다라는 거지. 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뭐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씩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낯선 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엉뚱한 거,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선택을 했으면 한 사람 것만 주구장창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하실 때 A라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B라는 강사가 또 마음에 안 들어, C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자기에게 맞는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는 강의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제가 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맨 처음에 강의 들을 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교수님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봤더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오히려 강의가 상당히 좋고 뭐 다른 강의를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역으로 한번 맞춰보자. 뭐 이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도 얘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적 공부를 등본을 하고 등본을 하지 않아 등본 교부 받죠? 다 전산 처리된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예전에 우리가 주민등록 인감 호조등본이라고 볼까요? 호조등본 옛날에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되죠. 본적지를 가면 호조등본이 딱 꼽혀 있잖아. 서고 안에. 거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비닐을 벗겨가지고 복사해서 줬단 말이죠. 그것을 전산 처리해놔서 지금은 어디든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디든 다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체계는 다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이다. 가시적인 지적 공부,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교재에도 가시적이다,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조문에도 지적 공부, 또 정보처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가시적인 지적 공부,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 공부는 제가 첫 시간에 4개 용어 정의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 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 7종. 전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 임야도의 축척은 몇 종? 2종. 어떻게 기억하자? 지적도의 축척? 5, 6, 30. 5, 6, 30. 그리고 써보세요. 써봐라. 그러면 7개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야.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5, 6, 30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에는
이 대장에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7개를 전체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용어할 때 우리가 연속 지적도라는 걸 했었어요. 그죠? 연속 지적도라는 것을 용어의 정의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또 하나 이거 부동산 종합 공부.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종합 공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요.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번 대장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강남 서초동이라고 했을 때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의 도면이 수십 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다가 그려놓는 것을 우리는 일람도라 그래요. 일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지적 공부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될 것이냐.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될 것이냐. 이 등록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사항이. 자,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적을 공부할 때는 등록사항을 갖다 항상 맞춰봐라. 왜?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좌표가 지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무엇? 토지의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6개를 뭐라 그래요?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있고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놓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만 딱 써놓고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는 오늘 앞에 경계 면적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오늘 꼭 해야 될 숙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를 꼭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손으로 그리면 되죠. 연필로, 볼펜으로, 자대고. 귀찮다? 나는 그러면 연필 싫다? 컴퓨터 한글 파일 열어놓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것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꼭 그려보셔라. 아니면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대장을 우리가 등본교부 받을 수 있어요. 토지대장 등본이 가능하니까 가까운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대장 등본 한번 떼어보십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떼어도 되니까 인터넷으로 떼어가지고 꼭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등본을 왜 교부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려보라고. 책을 왜 살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을 우리 소설책이라든지 그러한 책들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읽으려고 사는 거잖아. 책꽂이에 꽂아 놓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도 책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사는 거잖아요. 책장에 꼽아놓지만 마시고 꼭 책을 보시라 이거예요. 책을 꼭 보시라.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이렇게 잠깐 이제 보면은 이 토지대장은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1910년.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에다가 어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요.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사된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토지대장이 뭐게 절대 안 나와요. 임야대장이 뭐게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 등록사항이냐, 등록사항이 아니냐, 그것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것만. 자, 교재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죠.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물적 편성주의가 무엇이냐고 묻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이게 지적 공부라고 했을 때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적 편성주의.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겠다 이거예요. 등기로 따져도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겠다가 물적 편성주의고, 인적 편성주의라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이름이 송룡이잖아. 제가 만약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10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인적 편성주의는 송용희를 딱 찾으면 10필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 필지 단위로 대장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제가 칠판에 안 썼죠. 왜 안 썼어요?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겁니다. 시험에.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적은 필지별로, 그 지번 순서대로, 그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지번 순서대로 공부를 작성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물적 편성주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대장의 등록, 필요적 등록상, 임의적 등록상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필요적 등록상, 임의적 등록상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퉁쳐서 그냥 등록사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맨 밑에 임의적 등록상 용도지역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아예 보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꼭 대장을 한번 그려보라 이겁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토지대장의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산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 처리되어 있는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건데, 그런데 보면 오른쪽 상단에 뭐가 있어요? 발급 번호 있고 처리 시각 있고 발급자 있죠?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보지도 마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고유번호가 들어가요. 고유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가고, 지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토지대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들어가고, 비고가 들어가고, 장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교재 소재 보면 소재는 넘어가고, 지번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한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 지번 아라비아 숫자 11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에 이것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딱 나눠요. 그리는 연습입니다. 이쪽에다가는
이쪽에다는 뭐를 기록을 하냐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다는 뭐를 기록하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다는 뭐를 기록을 한다? 기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기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토지의 표시는 뭐야?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무엇?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지목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잖아. 지목 변경.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그다음 사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지목은 전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책이 잘못됐네. 도면의 지목은 부호로 표시한다. 그거는 지목은 정식명칭으로 기재한다고 써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식명칭이 아니라 지목은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쓴다? 정식 명칭을 기록한다. 이게 정확한 조문상의 그 지목을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하천이면 17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은 이제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타적인 내용은 뭐냐? 기타적인 내용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기타적인 내용이다라고. 앞 시간에 계속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런 거 쓰면서 왔잖아요.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꼭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려봐야 되느냐? 그려보면 두세 개 정도 맞힐 수 있으니까. 12문항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문제까지도 32회 때는 3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면번호가 뭐냐? 도면번호. 이 도면번호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면번호.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걸 왜 경계가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경계는 도면에만 나타나니까. 여기서 도면은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필지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필지가 만들어져 있고 인접 필지는 어떤 내용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궁금하면 토지대장인 경우는 지적도를 가서 봐라. 임야대장이면은 임야도를 가서 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번호를 토지대장에 기록을 함으로써 임야대장에 기록함으로써 경계가 궁금하면 그 도면번호를 찾아서 보라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여기다 장번호. 장번호가 뭐게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번호는 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초본. 주민등록 초본이 한 장인 사람도 있죠. 이사 별로 안 가면. 근데 주민등록 초본이 10장인 사람도 있죠. 주소가 여러 번 바뀌면.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많이 바뀐다라든지 토지에 어떠한 이동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 그럼 2페이지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얼마? 2의 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는 얼마? 2의 2라고 써 있어. 그럼 만약에 5의 1이다. 그럼 토지대장 페이지 수가 전체 5페이지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설명해 드렸어요. 소재 집어는 몽땅. 소재 집어는 무엇? 몽땅. 무슨 의미?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목도장, 도는 도면, 장은 장자만 들어가는 거. 장자만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는 거예요.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정식 명칭을 쓰자. 그런데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를 하자. 부호로서 표기하자. 어떻게? 두 문자.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두 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몇 개? 차문자 4개. 이렇게. 그럼 차자 쫓아오라 그랬어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는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써야 한다 이겁니다. 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두 문자랑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되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목도장, 축도장. 축은 여기서 무엇이다? 축척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들어가는 지적 공부에는 뭐도 들어가요? 축척도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얘가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경계는 도산경계라고 그랬으니까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임야도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 부에만. 이렇게. 소유자는 어디에? 소대장에. 소유자는 어디에? 소대장에. 소대장은 뭘까요? 대장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 뭐 대지등록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사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필지는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변성이 없는 그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걸 고유번호라고 그래요. 근데 고유번호는 그림에 안 들어가. 어디에 안 들어가요? 어디에? 그림에. 그럼 여기서 그림은 어떤 거다? 지적도 임야도예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들어가요? 거리야 어디에 안 들어가?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고유번호는 책에도 써있을 때 전체 몇 자리로? 19자리로 되는데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편번호가 6자리였잖아요. 158에 010. 옛날에 그래서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 방송국에다 뭐 편지 보내면 우편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우편번호에 다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져 코드화돼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되는데 10자리와 1자리와 8자리로 나눠져요. 이 10자리는 행정구역의 코드를 나타냅니다. 이 10자리는 행정구역의 코드를 나타내요. 10자리는 행정구역의 코드를 나타내고 1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1이 있고 2가 있고 3, 8, 9가 있는데 3은 삭제됐어요. 아직까지 책에 공인중개사 책에 3이 있는 책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3은 삭제됐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8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책에도 나와있듯이 1과 뭐만 써있어? 1과 2만 써있잖아. 1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무엇이다 그러면 2는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3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 삭제, 8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폐쇄, 9는 임야대장 폐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 8자리는 무엇을 나타낸다?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을 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본번 몇 자리? 4자리, 부번 4자리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에만.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안 되는 게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그 이동 사유가 들어갑니다. 토지에 무엇이 들어가요? 이 토지에 이동 사유가 들어가요. 신규 등록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면 등록 전환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토지 대장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근데 인문과정 치고는 좀 너무 어렵죠?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 빠졌네요. 요거. 기타, 개별 공시지가, 등급 얘네들은 여기에만 들어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기타적인 사항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만?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꼭 집에 가서 꼭 그려보실 것. 왜 그려봐야 되는지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재지번, 몽땅, 묵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간다. 이거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90% 다 풀립니다. 등록사항 물어봤을 때. 소재지번, 몽땅, 묵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 고유번호는 그립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공유전명부가 나오죠. 올해 시험에 나왔죠? 32회 때. 이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이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대지권등록부가 나오죠. 이 공유전명부하고 이 대지권등록부의 경우에는 원래는 지적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의 그냥 보조장부로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0년도에 이제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지적법이 없죠. 여러 개의 법이 합쳐져서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적법이 이제 개정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는 이 토지대장하고 중복해서 등록하는 것은 최소한 피해라 이거야.
굳이 토지대장의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것을 굳이 공유전명부에 등록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면번호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목 면적 없어져요. 얘도 없어집니다. 근데 소재 지번을 빼면 안 되겠죠. 왜? 소재 지번을 빼면 이 필지가 공유전면부가 대한민국의 어느 필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소재 지번은 몽땅이에요. 몽땅. 그리고 소유자를 빼면 안 되겠죠.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넣어야 돼. 이게 바로 공유전면부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다. 연명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번 시간에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숙제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지대장 한번 꼭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살짝 지우게 되면 이게 공유전명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번 살짝 지우게 되면 이게 대지권등록부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두 문제 안고 가는 거예요. 두 문제. 어려워서 못 그리겠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민법 공부할 시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 공시법 1시간만 공부하면 20개 이상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대부분 공부하실 때 민계공에 치중을 합니다. 맞죠? 당연하죠. 어려우니까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세법을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딱 벽에 부닥치거든.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지적이야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등기에서 딱 걸치는 거예요. 근데 등기에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적에서 12개 다 맞춰놓으면 등기 한 6, 7개만 맞춰도 자연스럽게 합격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기출문제만 보면 최소한 7, 8개는 맞춥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보면 그렇게 맞추는데 기출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기출문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나서는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출문제 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까지 공유전면부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까요?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하는가? 나오면 엄청 좋은 거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공유전면부 딱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뭘까요?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지권등록부.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집합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벽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동아아파트 이렇게 써있잖아. 동아아파트 이렇게 써요. 왜 동아아파트를 쓰냐면 제가 이 동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아 일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첫 직장이 바로 동아건설이에요. 동아건설. 20대, 30대는 동아건설을 잘 모릅니다. 왜? 20대 정도면은 그때 당시 동아건설이 이제 파산이 돼서 법정 절차, 이제 법정 관리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고 30대는 뭐 초등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이 동아건설을 잘 모르는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동아건설이 있는데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그룹 순위 한 7위 정도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증권회사도 있었죠. 보험회사도, 동아생명, 증권회사, 동아증권, 건설회사, 뭐 골프장도 있고, 뭐 굉장히 큰, 나름대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동아아파트.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편한 세상 이렇게 쓰잖아요. 동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90년도 후반에 동아 에코빌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90년도 중반부터 아파트의 브랜드 명칭이 이제 딱 들어갑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에코빌 뭐 이렇게 명칭을 집어넣은 게 동아건설일 수도 있어요. 동아건설일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에코빌. 저 분당에 가면은 그 동아 솔레시티라고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해가지고 솔레시티도 있고 그런데 동아의 대표적인 게 에코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미안 나오고 이편한 세상 나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 동아건설이 건설회사에서는 월급을 가장 많이 줬거든요. 제가 94년도, 96년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도 제 차 안에는 그 96년도 3월에 입사한 그 사원증이 있어요. 사원번호가 182-906입니다. 사원번호도 까먹지 않아요. 그 왜 까먹지 않을까? 최초의 직장이니까 까먹지 않아요. 96년 3월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공무원 9급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9급 공무원 월급이 45만 원. 제 친구들은 45만 원 받았었는데 제가 96년도 3월에 입사했을 때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2배 이상 3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여금이 800%였습니다. 800%면은요. 대한민국의 96년도에 상여금 800% 주는 데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동아건설에서 800%를 줬었단 말이에요. 요거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동아건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아건설의 대표적인 것이 울진원자력, 그 다음에 부산의 강한대교, 그 다음에 동대구역, 대구의 동대구역.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이제 IMF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지금은 작아졌죠. 요게 바로 뭐야? 건물의 무엇이에요? 요게 건물의 무엇이다? 명칭이에요. 요게 건물의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란다?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여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비율,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일체해가지고요. 일체를 한다는 소리는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럼 일체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분리해서 분리처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분리처분을 무엇한다? 금지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하죠. 대지권에 무엇을 갖는다? 대지권의 비율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등록부에는 공유전명부가 똑같아요. 이 대지권등록부는 공유전명부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거야. 건물의 무엇?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란다. 건물의 명칭. 여기에 건물에 무엇이 들어간다? 명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올해 32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거를 찾아라 이거야. 이 파란색으로 쓴 거 빼고는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요 3개 빼고는 전부 다 공유전명부하고
대중등록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숙제하시라는 겁니다.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의전면부에 뭐가 등록될까요? 그럼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될까? 하늘만, 그 하늘 쳐다보면 모른다는 거잖아, 확실하게. 그려보자 이거예요. 토지대장을. 그래서 한번 싹 지우면 뭐로 바뀌어요? 공의전면부로 바뀌고 또 한 번 지우면 뭐로 바뀌어? 대지권등록부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틀리게끔 아무리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절대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 또 얘기하지만 꼭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도면은 좀 이따 보고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한번 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경계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선의 굴곡점, 선의 굴곡점,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란다? 이 선의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란다?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어떻게? 지적도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역할은 좌표만 등록하면 돼요. 경계점의 좌표만.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를 세 등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쓰냐면은 부호도를 쓰고 여기에 부호를 쓰고 여기에 좌표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쓴다? 여기에 좌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부호도는 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왼쪽 위가 왼쪽 상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 아무렇게나 1, 2, 3, 4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왼쪽 위가 1번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부호를 쓰고 그것에 대한 좌표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41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그려져 있잖아요. 발급번호 처리시가 발급자 이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서 지워서 공의전면부로 바꾸고 공의전면부에서 또 대중등록부로 변경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좌표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호 이 좌표 자체들을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별도의 무엇을 비치해야 된다? 도면을 비치를 해야 돼요. 별도의 도면을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면 번호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의 한번 볼게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란 지적에 관한 사항을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 아니에요. 지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경계점을. 그 넓은 의미잖아요. 경계점을
평면 직각좌표,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무엇이라 한다? 평면 직각좌표계를. 이러한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라고 하냐면은 직각좌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 직각좌표인데 경위도 좌표계라고 한번 나온 적 있죠. 경위도 좌표계라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경도하고 위도로서 나타내는 좌표계, 경도를 이렇게 람다로 표시하고 위도를 파이라고 표시하는데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는 좌표계를 경위도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경도, 위도는 여러분들. 노래 생각나,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에 보시면 울릉도 동남쪽 해가지고 동경 132, 북위 37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독도가 경도가 얼마? 동경 132도고 그 다음에 북위 몇 도? 37도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도와 위도로서 나타내는 좌표계를 경위도 좌표계라고 하고요. 직각좌표계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알려드렸어요.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을 무슨 축? Y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X, 이쪽이 Y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무슨 축이다? Y축이더라 이겁니다. 측량에서는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원점의 좌우선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이에 직각인 방향을 Y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측량 및 지형원 정보 기술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사가 얘기하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무엇이다? 경계점이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5면 이 경계점의 좌표는 얼마? 10, 얼마? 5가 되는 거예요. 요게 종선이고 이게 횡선이잖아. 요게 종선이고 이게 무엇이다? 횡선이고 종선의 수치. 설명해드린 거 책에 있으니까 횡선의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고 장단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즉 숫자가 붙어있는 좌표에 의해서 필지 형태를 나타내는 공부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을 말한다.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 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하는데 지적도를 비치를 합니다. 뭐를? 지적도를 비치하더라 이겁니다. 장점에 보시면 우리가 이 도회지적이라는 게 있고 경계를 도회로 나타내는 게 있고 좌표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도회지적은 정밀도가 되게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전부 다 좌표로서 다 바뀝니다. 좌표로서. 그래서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굉장히 경계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복원할 때도 되게 편하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처 좌표등록부는 아무데나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아니면은 축척을 변경을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경계를 결정한다든지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한다라든지 면적을 측정한다라든지 모두 다 좌표 갖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도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무엇이냐만 생각하시면 돼. 핵심은 뭐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거니까 좌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호도 부호의 개념 알아두시고 이것만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으니까 도면 번호를 써줘야 돼요. 그 도면 가서 쳐다보면 필지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지적 공부가 되고, 얘네들은 지적 공부가 아니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뺀, 지적도와 임야도를 뺀 나머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중등록부, 경기처 자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는지 잠시 쉬었다가 지적도 임야도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